저는 부서장님 셀프 슈퍼바이저가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AI 중심 AI 그 학회 상당히 많이 논문이 나오고 있는 학회에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정순전 교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카이스트 전자공학부에서 음성 중심으로 하는 월팅 모달 관련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이스트에 오시기 전에 네이버에서 음성인식 연구를 하셨고요. 그 이전에 서울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하셨습니다. 박사 과정에서는 화자인식 쪽을 연구를 하셨고 이튼스쿨을 졸업을 하셨습니다. 정준성 교수님을 뜨거운 박수로 맞이 부탁드립니다. 따뜻하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카이스트 전기전자공학부의 조교수를 근무하고 있는 정준선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은 그 Self-Supervised Learning of Audio and Speech Representation 이라는 주제로 오늘 발표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 Self-Supervised Learning에 대해서는 저도 방금 말씀해 주신 거 들으면 지난 강의 때 좀 소개를 해주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부분이 커버되는지 잘 몰라서 좀 제가 준비한 내용을 처음부터 소개를 다시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네, 먼저 그 머신러닝에서는 데이터가 중심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이 데이터 드리븐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죠. 그러므로 인공지능의 질은 데이터의 질로부터 비롯됩니다. 최근 인공지능 연구는 슈퍼바이즈 러닝에 굉장히 많이 집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슈퍼바이즈 러닝이라고 하면 어떤 거냐면요, 이런 많은 example로부터 학습을 하는 과정인데요. 예를 들어 여기 같은 경우는 먼저 오른쪽을 보시면 고양이의 그림과 고양이라는 클래스 레이블들이 있죠. 그리고 아래 보시면 그 강아지들과 dog이라는 클래스 레이블들이 있죠. 이렇게 그 input하고 그 ground truth 레이블 이런 거를 페어로 줘서 학습하는 거를 supervised learning이라고 흔히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또한 그리고 음성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음성 같은 경우도 아래 보시면 이렇게 웨이폼이 들어가죠. 이런 음성 신호가 들어가는데 이거는 뭐 웨이폼이 될 수도 있고 아마 전에 소개를 해주셨겠지만 뭐 MFCC 아니면 뭐 스펙트로그램 뭐 이런 여러 가지 형태가 될 수 있죠. 그게 인풋이고 아웃풋 같은 경우 이렇게 텍스트, 그러니까 저희는 텍스트를 만드는 걸 목표로 하기 때문에 정답이 있는 거를 해결할 때 이런 걸 슈퍼바이즈 러닝이라고 많이 합니다. 많은 example들을 사용해서 훈련했을 때 인공지능 알고리즘들은 그동안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예를 들자면 특히 뭐 흔하게 하는 게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이죠.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는 여기 뭐 이미지넷 같은 게 있죠. 이미지넷 같은 경우는 1,500만 개 이상의 이미지와 그거에 해당하는 정답을 가지고 학습을 합니다. 또한 뭐 여기 중간에 보시면 이 Label Faces in the Wild라는 데이터셋도 있는데요. 이런 것도 사람이 이게 누구, 이 이름이 알려져 있는 5,000명 이상의 사람과 이름을 페어로 학습해서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화자인식이라는 게 뭔지 나중에 설명드릴 건데요. 화자인식을 위한 벅서랩 같은 경우 100만 개 이상의 발화와 이게 누가 말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페어로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Supervised Learning은 굉장히 많은 양의 사람에 의해 annotation 된 데이터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할 때 이렇게 굉장히 잘 돼요. 굉장히 잘 되는데 이거는 한정적인 문제밖에 풀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Image Classification, Face Recognition, Speaker Recognition 이런 문제들은 이미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풀 수가 있지만 다른 문제들은 이게 풀기 어렵겠죠. 여기 보시면 한국 같은 경우 이게 굉장히 슈퍼바이즈 러닝 하기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적어도 음성 인식에서는요. 왜냐하면 한국의 경우 정부에서 AI 허브라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고 이걸 통해서 많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해서 상황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연구 같은 경우는 다량의 데이터를 인하우스로 보유하고 있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뭐 저희 같은 학교 아니면 중소기업들도 음성인식 엔진이나 뭐 NLP에 사용될 수 있는 한국어 학습 데이터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슈퍼바이즈 러닝 가능하죠. 근데 예를 들어 좀 여러분들이 그 모든 언어가 한국어만큼 데이터가 많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한국어를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되게 소수 민족의 언어라든지 뭐 꼭 소수 민족의 언어가 아니라도 뭐 아프리카나 뭐 아시아의 다양한 국가는 이렇게 정부 예산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자기 언어에 대한 데이터를 그렇게 많이 보유하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슈퍼바이즈 러닝이 데이터가 정답이 있는 데이터가 있을 때는 굉장히 잘 되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슈퍼바이즈 러닝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고정된 데이터를 사용합니다. 여기에서 문제는 데이터셋이 너무 작으면 모델은 학습되어 있는 데이터를 모두 외워버리는 문제가 있고요. 이러면 오버피팅이라는 게 발생합니다. 반면 그 큰 데이터셋을 사용하자면 애노테이션 비용이 많이 발생이 합니다. 애노테이션이라고 하면 이렇게 그 인풋 이미지하고 이 레이블이 뭔지 정답이 뭔지 이거 페어를 만드는 과정이죠. 그래서 데이터 애노테이션에 여러 가지 챌린지들이 있는데요. 이게 첫 번째는 커스텀 애노테이션 비용 자체죠.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 음성 인식 같은 경우는 문장 100만 개를 이거 전부 다 이게 정답이 뭔지 적어라. 그렇게 하면 이거를 말하는 사람 말하게 시키는 비용이 따로 들고 또 정답 적게 하는 비용이 또 따로 들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어 메디컬 이미징을 예를 들자면 메디컬 이미징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 MRI를 보고 이 병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거죠. 근데 이걸 정답을 달라 그러면 이게 길 가는 사람한테 달라 그럴 수가 없어요. 뭐 이거는 뭐 전문의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달라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반복적이고 단순한 태스크를 그런 분들이 잘 하려고 그러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특정 분야, 뭐 메디컬 이미징 같은 경우는 이 large scale 데이터셋을 구축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챌린징합니다. 그리고 뭐 스피커 레코그니션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화자 인식인데요. 화자 인식 같은 경우는 이게 제 목소리를 듣고 이게 제 목소리인지 아닌지 이런 걸 그리고 또한 뭐 제 목소리를 듣고 이게 누구의 목소리인지 이름을 달라 뭐 이런 문제를 화자 인식이라고 해요. 근데 화자 인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꽤 잘 아는 사람도 모르는 전화번호에서 전화가 걸려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굉장히 잘 아는 사람도 보통 잘 모르겠죠. 보통 사람은 화자인식이라는 문제에 굉장히 이게 능숙하지 못해요. 사람이 잘 풀 수 있는 태스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풀기 어려운 문제는 데이터를 만들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뭐 전화를 예를 들어 100명 거를 녹음을 했는데 이게 사람이 이게 듣고 누구 건지 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듣고 화자인식 데이터를 만들지 못하고요. 화자인식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유튜브 비디오에 얼굴이 보이는 걸 가지고 와서 뭐 이게 누구다 이렇게 레이블을 달듯이 그럴 수는 있어도 이게 목소리만 듣고 사람이 누군지 판단할 수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고요. 요즘 점점 뜨는 문제가 데이터 아노테이션에서 데이터는 아노테이션을 하려면 사람이 봐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집에 뭐 냉장고도 스마트 냉장고도 있고 뭐 스마트 스피커 뭐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뭐 이게 컨트롤을 부르면 뭐 헤이 현대 하면 어디 뭐 창문 좀 열어줘 이런 기능이 있잖아요. 이런 거를 데이터를 쌓아서 그 전사라는 걸 하는 아노테이션을 해서 뭐 학습 데이터로 가공을 하려면 이 누군가가 사람이 듣고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집에서 냉장고한테 하는 얘기, 뭐 AI 스피커한테 하는 얘기 그거 듣고 누군가가 계속 듣고 그거 받아 적고 있는 걸 원하나요? 아마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데이터 아노테이션에서 발생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즘 최근 많이 제한되고 있는 방법이 셀프 슈퍼비전입니다. 셀프 슈퍼비전은 여기 나온 것 같이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위에 써진 것과 같이 데이터 자체가 레이블을 제공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이 이용되는 이유는 전산된 데이터셋을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비싸고 어려운 작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거는 그냥 받아 적으면 되는 문제지만 뭐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고 전문성이 있는 문제도 있고 뭐 그냥 ASR 데이터 그러니까 Speech Recognition 데이터를 그냥 받아 적는 걸 생각을 해도요. 뭐 예를 들어 거기 어려운 용어가 많아요. 막 예를 들어 저희 같이 막 딥러닝 IT 용어가 잔뜩 들어온 걸 받아 적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그냥 단순한 스피치 투 텍스트라는 굉장히 사람도 할 수 있는 단순한 태스크임에도 불구하고 그거 받아 적으려면 그쪽 분야에 대한 도메인 노리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필요하죠. 이래서 레이블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을 만드는 건 굉장히 어렵지만 unlabeled 데이터는 우리 주변에서 항상 생성되고 있습니다. unlabeled 데이터라고 하면 어떤 걸 가져올 수 있냐면요. 여기 밑에 보시면 예를 들어 유튜브에는 매일 새로운 비디오가 업로드 되죠. 뭐 팟캐스트 그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자기 뭐 요즘 뭐 많이 한국 사람들이 보는 무슨 이섭이나 뭐 이런 것도 계속 업로드를 하니까 다양한 도메인의 컨텐츠가 매일 올라오겠죠. 그래서 비디오를 본다면 유튜브가 있을 수 있고요. 뭐 그냥 사진 같은 경우도 이게 딱 사진이 있고 이건 뭐 사과다, 이거는 고양이다 이렇게 있는 사진은 많지 않지만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보면 거의 무슨 수백만 개의 사진이 매일매일 세계 여러 군데에서 올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정답 없이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굉장히 좋은 리소스가 될 수 있죠. 음성 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이런 유튜브에 비디오와 함께도 올라오지만 라디오에 방송 나오고 그러면 이게 굉장히 많은 이 대화, 이 텍스트 그런 데이터가 올라올 수 있죠. 뭐 라디오에는 대화 이런 오디오 그런 게 많이 올라오고 뭐 인터넷 뉴스 그런 것도 텍스트 데이터가 많이 올라오죠. 그래서 Self-Supervision의 연구 주제는 이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해서 학습을 하면 될까? 이게 주 문제입니다. Self-Supervised Learning을 사용하면 방금 말씀드린 매일 생성되는 데이터를 사용해서 훈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Self-Supervised Learning에서는 Pre-Task 또는 Proxy Task라는 Objective 펑션을 사용해서 훈련을 합니다. 여기 Pre-Task Task, Proxy Task라고 하면 어떤 걸 말하냐면 예를 들어 그 Supervised Learning에서는 그 딱 뭐 X가 이미지고 Y가 정답이면 X에서 Y를 딱 prediction 하는 문제가 이렇게 정의가 돼 있잖아요. 근데 Self-Supervision에서 정답이 없죠. 그래서 이 정답을 푸는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proxy task라고 그냥 뭔가 다른 문제를 풀어서 그냥 이렇게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그런 거를 보는 걸 self-supervised learning의 proxy task라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뭐 있는 방법도 있고 요즘 나온 방법도 있는데요. 이런 pre-test task의 여러 가지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여기 가장 오래된 self-supervised learning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에서의 proxy task는 두 개의 패치가 주어졌을 때 예를 들어 빨간 패치 중에 하나 뭐 1번 패치 아니면 예를 들어 3번 패치를 봐요. 3번 패치하고 요 파란색 패치가 있는데 이거의 서로 위치가 어디 있는지 이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 얼굴이 있고 얼굴 패치가 있고 여기 귀 패치가 있죠. 근데 얼굴 패치가 있고 귀 패치가 있는데 귀가 얼굴에 비해 어디 있는지 이걸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X 같은 경우는 X는 인풋이죠. X는 여기 얼굴 요 패치 두 개, 여기 밑에 X라고 되어 있는데 패치 두 개 있죠. 이런 거 하고 Y 같은 경우는 이걸 relative position이에요. 그 서로 그 상대적인 포지션이요. 근데 여기 3번이라고 하면 이게 뭐 귀는 얼굴보다 옆에 있고 위에 있다 이런 거잖아요. 일단 이런 프록시 타스크를 왜 사용하는지 생각을 해보면 저희는 지금 저희는 뭐 이런 기본적인 고양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지금 self-supervised learning을 하기 전에 이 네트워크는 아무것도 알고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이런 문제를 풀면서 이 고양이라는 컨셉, 고양이라는 단어는 얻지 못하더라도 대충 이렇게 생긴 거에서 저 위에 같은 패치는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런 패치는 이런 동물에서 귀라는 거고 귀라는 게 보통은 뭐 얼굴 눈코입보다 위에 있구나 뭐 이런 정도의 그 representation은
학습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피처 벡터를 사용해서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요. 이렇게 학습을 한 걸 가지고 여러 가지 다른 태스크에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런 다른 태스크를 다운스트림 태스크라고 하는데요. 이런 거는 뭐 비슷한 이미지를 찾는 retrieval, embedding을 사용해서 그런 것도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좀 이런 방법들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그 패치를 비교하는 것도 있고 요즘 소프트웨어 러닝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contrastive learning입니다. contrastive learning은 간단하게 말하면 어떤 거냐면 contrastive learning의 아이디어는 비슷한 사진은 가깝게 하고 비슷한 인풋이 들어오면 여기 오른쪽에 Z라고 돼 있는 거를 representation이라고 그러거든요. H하고 Z 둘 다 representation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런 네트워크가 내보내고 있는 embedding을 비슷한 애들은 가깝게 하고 그리고 서로 그 다른 애들은 멀게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Sinclair라고 이런 기존 contrastive learning 방법들을 정리한 논문이 2020년 정도에 나왔는데요. 여기에서 좀 제너럴하게 제안하는 거는 이미지 하나를 넣어요. 근데 이미지 하나에 서로 다른 오그멘테이션을 해요. 그래서 오그멘테이션을 같은 이미지를 뭐 예를 들어 코끼리 이미지를 넣잖아요. 코끼리 이미지에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을 하면 그것도 코끼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 임베딩은 가까워야 되고 이게 아예 다른 이미지를 넣으면 이게 임베딩이 멀어야 된다. 이런 게 아이디어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 위에 두 개는 고양이 이미지가 있고 밑에 두 개는 코끼리 이미지가 있어요. 근데 이 위에 두 개의 고양이 이미지는 사실 서로 다른 이미지가 아니라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서로 다르게 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시면 그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을 한 두 개의 첫 번째 이미지는 서로 similarity가 maximize similarity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서로 비슷해야 되고 밑에 두 개의 코끼리도 비슷해야 돼요. 여기 오그멘테이션을 하는 방법은 이렇게 크롭을 다르게 하는 방법도 있고 뭐 색깔을 약간씩 바꾸는 방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약간 로테이션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같은 이미지에 다른 오그멘테이션 한 거 Z1, Z2는 같은 이미지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피처 간의 거리가, 엠베딩 간의 거리가 서로 비슷해야 되고 3, 4도 비슷해야 됩니다. 하지만 여기 Z3, Z4는 서로 다른 이미지에서 나왔죠. 저희 다시 리마인더 드리자면 이 다른 이미지에서 나온 게 중요하지 여기 아직 저희는 클래스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고양이라는 걸 정답이 없고 코끼리는 정답이 없습니다. 이건 그냥 같은 이미지냐 다른 이미지냐 이것만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이미지에서 이게 나왔으면 벡터가 저희는 이게 아마 다른 컨셉을 담고 있다 그렇게 가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지에서 예를 들어 인스타그램에서 랜덤하게 이미지를 두 개 뽑아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이게 같은 컨셉을 담고 있을 가능성은 굉장히 낮잖아요. 그래서 랜덤한 이미지를 가져온 거기 때문에 서로 다른 컨셉을 담고 있다라는 가정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Z2, Z3의 similarity는 최소한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비슷한 방법을 화자인식 같은 데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화자인식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시 리마인더를 드리자면 이게 같은 사람의 목소리냐 다른 사람의 목소리냐 이걸 구분하는 게 키 타스크입니다. 먼저 이런 거를 심클레어 같은 방법을 화자인식에 적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먼저 유튜브나 라디오 같은 데서 랜덤한 발화를 가져옵니다. 유튜브, 라디오 이런 데 매일 엄청나게 많은 게 올라가고 있죠. 거기에서 두 개 다른 발화를 가져온다고 생각해보세요. 한 문장을 그냥 랜덤으로 가져오고 다른 문장을 랜덤으로 가져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서로 같은 발화의 가능성이 굉장히 낮겠죠. 왜냐하면 인터넷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이 말하고 있고 이걸 랜덤으로 뽑았을 때 이 같은 사람이 운 좋게 걸릴 가능성은 0에 수렴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유튜브나 라디오에서 랜덤한 발화들을 가져왔을 때 이 X1, X2가 랜덤한 화자거든요. 여기에서 이거는 저희가 다른 사람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하지만 이 X1이라는 이 하나의 그 오디오 클립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게 10초짜리 오디오 클립을 가져와요, 라디오에서. 근데 앞에 5초하고 앞에 뒤에 5초는 10초의 연속적인 거에서
뭐 물론 사람이 바뀌었을 수도 있겠죠. 토크쇼 같은데 A 말했다가 B 말했다가 A 말했다가 B 말했다가 그럴 수도 있지만 확률적으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 이 X1을 두 개로 쪼갠 거에서 앞에 거하고 뒤에 거는 같은 화자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심클리어 같은 그 알고리즘으로 대입해 보면 대충 어떤 걸 하겠는지 아시겠죠? 여기 보시면 X11하고 X12에서 추출된 임베딩은 서로 비슷해야 되고 X11하고 X21에서 추출된 임베딩은 서로 많이 달라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같은 클립에서 두 개의 세그먼트를 크롭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두 크롭의 공통점은 화자 정보도 있겠지만 노이즈와 같은 리버베레이션 같은 환경 정보도 있습니다. 이게 노이즈 같은 경우는 배경음악,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녹음을 하잖아요. 지금 녹음한 거하고 1분 후에 녹음한 거하고 여기에서 이 방 자체가 만드는 이런 울림이나 이런 걸 말해요. reverberation. 노이즈는 뭐 예를 들어 저희가 여기 밖에서 강남역에서 녹음을 하잖아요. 그럼 이게 되게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들도 많고 차 소리도 많고 이런 게 많겠죠. 이런 걸 noise and reverberation이라고 하는데요. X11하고 X12는 화자 정보도 동일하지만 이런 noise and reverberation 같은 환경 정보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근데 저희는 화자 정보에 대한 임베딩을 담아야 되는 거지 환경 정보에 대한 임베딩을 담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환경 정보에 대한 걸 학습을 하면 예를 들어 제가 지금 녹음한 거랑 이 밖에 강남역에 가서 녹음한 거랑 그 똑같이 제 목소리인데 이게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이런 화자 임베딩에서는 이 제 목소리에 대한 정보는 화자 인식에 들어 있어야 되지만 이런 환경, 노이즈, reverberation 이런 정보는 전부 담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이거를 X11하고 X12를 서로 다른 오그멘테이션을 줘서 이런 정보를 없애는데요. 이런 오그멘테이션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소리를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방금 지금 들려드릴 두 가지 소리는 같은 발화예요. 같은 녹음인데 여기에다가 백그라운드 소리를 추가하고 그리고 울림을 추가해서 이렇게 다르게 소리가 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소리가 되게 작네요. 소리는 작지만 들리시죠? 이게 같은 원본은 같거든요. 이게 원본이 같다는 걸 판단 가능하신가요? 이게 너무 지금 여기 소리가 작아서 이거 뭐 어떻게 앞으로도 이게 제가 틀 게 많아서 이거 좀 마이크를 갖다 댈 수 없어요? 여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지금 조정할 수 있는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일단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자 인식에서 contrastive learning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한 여기 X11하고 X12, X11하고 X12는 같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positive pair라고 하고 X11하고 X21은 negative pair라고 합니다. 근데 저희는 음성 인식에서 화자 정보만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죠. 우리 화자 정보만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포네틱 정보, 즉 음소 정보도 학습을 하기 위해서 다른 전략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positive pair는 같은 음소 정보, negative pair는 다른 음소 정보를 달아야 되는데요. 다른 음소 정보 같은 경우는 같은 클립이라도 다른 시점에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소 정보를 self-supervised 방법으로 학습하는 방법 중 대표적으로 wave2vec 2.0이라고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이디어는 화자인식의 SimClear와 비슷한데요.
이게 좀 굉장히 복잡한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지만 좀 단순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두 가지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서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웨이브를 두 가지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데요. 하나는 마스크 트랜스포머를 통과하는 거고요. 하나는 퀀타이제이션을 하는 겁니다. 뭐 이게 아까 이전에는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을 했지만 여기는 이런 두 가지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 건데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같은 시점에서 나온 오디오는 뭐 다른 트랜스포메이션을 해도 비슷해야 되고 다른 시점에서 나온 거는 같은 트랜스포메이션을 해도 서로 다르게 나와야 된다. 이게 메인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처를 학습한 다음 음성 인식의 이 피처를 사용하기 위해서 레이블 데이터로 파인 튜닝을 합니다. 파인 튜닝이라고 하면 이전에 그 self-supervised learning은 그냥 이게 같은지 다른지만 학습을 했잖아요. 근데 이 피처는 이런 대략적인 음소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걸 파인 튜닝을 해서 이 피처가 어떤 음소, 예를 들어 이게 A에 해당하는지, E에, B에 해당하는지, C에 해당하는지 이런 거를 좀 학습을 하기 위해서 파인 튜닝을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음성 인식에서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방법들도 있는데요. 다른 self-supervised 음성 인식 방법들은 첫 번째 여기 왼쪽에 decore라는 거는 이 음성의 일부를 가린 다음에 reconstruction을 하는 방법이고 reconstruction을 한다는 거는 일부가 가리고 여기 뭐가 있지 이걸 맞추게 하는 겁니다. 뭐 이런 방법도 있고요. 요즘 많이 사용하는 휴버트라는 방법은 iterative clustering을 사용해서 피처를 학습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 예를 들어 뭐 특정한 피처를 가지고 뭐 여러 개의 레이블 없이 클러스터를 만드는 건데요. 이게 클러스터를 만들다 보면 비슷한 음성끼리 비슷한 음소끼리 피처가 보인다 그런 거를 가정을 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웨이브2백과 마찬가지로 음성은 먼저 이런 걸로 피처 학습을 한 다음에 어떤 피처가 어떤 음소에 해당하는지 알기 위해서 파인 튜닝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까지가 그 기존 방법들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세히 설명드리기는 안 했지만 전체적으로 그냥 좀 여기까지 얘기를 드리자면 뭐 이런 오그멘테이션이랑 이런 방법들을 사용해서 피처를 학습을 한 다음에 이 학습한 피처, 어떤 피처가 어떤 음소에 해당하는지 파인 튜닝을 한다. 이 정도로 서머라이즈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저희가 기존 한 가지 방법만 가지고 음성만 가지고 했잖아요. 근데 음성만 가지고도 self-supervision을 할 수 있지만 사람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사람은 귀로만 듣고 살고 있지 않잖아요. 귀로도 듣지만 눈으로도 봅니다. 그리고 만지기도 하죠. 그리고 냄새를 맡기도 하죠. 이런 멀티모더 센서리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사람은 이거 뭐 귀로도 듣고 뭐 눈으로도 보고 이러면서 저희 살고 있는 세상을 배우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음성을 뭐 이런 물론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었지만 이런 기법들만 가지고 하는 거는 뭔가 부족하다. 이런 걸로 학습을 하는 거는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은 완전 아기 때부터 저희가 어린이 될 때까지 여러 가지 감각을 한꺼번에 사용해서 세상을 배웁니다. 여기같이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만지기도 하고 맛보기도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곳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은 지금도 여러 가지 감각을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뭐 지금 뭐 대단하게 많은 감각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으시지만 보고 듣고 그러고 있잖아요. 적어도 저를 여러분은 보고 있고 제가 말하는 걸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슬라이드에 보이는 거랑 제가 말하는 거를 동시에 취합을 해서 이 토픽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의 뇌는 여러 가지 신호를 함께 인티그레이트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사람의 두뇌는 흥미로운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이런 사자라는 단어를 들어도 사자라고 써져 있는 글자를 읽어도 머릿속으로 이 사자의 그림이 떠오르죠. 우리는 이런 컨셉을 학습을 해서 모달리티와 관계없이 이게 오디오라는 라이언이라는 소리가 들어오던 비디오로 사자의 그림을 보던 아니면 텍스트로 써져 있는 걸 보던 서로 연관되어 있는 같은 컨셉을 연상합니다.
그래서 이런 좀 오래된 실험이긴 한데요. 이런 그 behavioral 실험에서 여기 저자들은 실제 그 사람 머리에다가 뭘 꽂아가지고 사람 두뇌 세포의 리스폰스를 살펴봤는데요. 그 사람의 두뇌는 뭐 예를 들어 시각적인 게 따로 있고 뭐 이렇게 언어적인 게 따로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꼭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서 오프라 윈프리라는 유명한 배우가 있잖아요. 이 실험에서는 이 뇌에다가 뭘 꽂고 이걸 봤을 때 이 오프라 윈프리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랑 그 사람이 그리고 이 배우의 사진을 보여줬을 때 비슷한 뇌 리스폰스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이름이나 다른 사람에 보여줬을 때는 이 뇌의 그 특정한 부분이 같은 방식의 리스폰스를 보여주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두뇌가 멀티모달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달리 오늘 그 요즘에 대부분 딥러닝 모델은 음성, 이미지, 텍스트 중 한 가지 모달리티만 가지고 연구를 합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런 여러 가지 오디오, 음성, 랭귀지 이런 모달리티들을 함께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연구를 많이 하는데요. 말씀드렸듯이 기계학습에서는 여기 있는 이미지, 텍스트, 오디오, 비디오 이런 다양한 정보를 사용하는데요. 우리는 오늘 일단 시각 그리고 청각 정보에 좀 집중을 해서 더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는 이유는 우리는 우리 주변을 인식하기 위해서 시각하고 청각을 제일 많이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오디오와 비디오는 인터넷에 같이 unlabeled 폼으로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유튜브만 생각해 보시더라도 뭐 텍스트, 이게 뭘 하는지 텍스트가 있는 비디오는 거의 없죠. 거의 그냥 오토매틱 그 ASR 트랜스크립션 정도만 있지만 오디오하고 비디오는 거의 항상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노테이션 정답을 요구하지만 않는다면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오디오, 비디오 같이 있는 거를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유용하고 중요한 거는 같은 소스에서 수집된 오디오와 비디오는 같은 컨셉을 담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그 공짜로 이렇게 그냥 비디오를 아무 레이블하는 노력 없이 여기 바이올린의 비디오가 있잖아요. 바이올린의 비디오를 보면 그 바이올린의 이미지가 있는 비디오는 거의 바이올린 소리도 같이 있다. 뭐 이렇게 뭐 가정은 항상은 아니지만 대부분 그렇다 가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correspondence입니다. correspondence라고 하면 여기 오디오와 비디오의 자연적인 연관성이죠. 이러한 거 유명하신 뭐 지금은 굉장히 나이가 많으신 분이지만 컴퓨터 비전 대가가 옛날부터 이야기한 것도요. 컴퓨터 비전이라는 문제에서도 가장 큰 문제를 풀면 그 가장 큰 문제가 뭔지 물어봤을 때 correspondence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건 컴퓨터 비전뿐만 아니라 이런 대부분 representation learning에서 비슷하게 적용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1994년 굉장히 옛날 부분부터 이런 self-supervised 방법이라는 게 정의가 됐는데요. supervised learning은 다시 설명드리자면 어떤 거냐면 여기 소가 있고 소라는 레이블을 가지고 학습을 하는 겁니다. 고전적인 unsupervised learning은 소의 그림만 가지고 학습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오토 리코더 같은 게 예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소 그림만 가지고 이걸로 어떤 거를 representation을 학습을 할 수 있는 건지 보는 건데요. 마지막으로 cross-modal self-supervision은 소의 그림과 소가 보통 음매하는 소리가 나죠. 이게 소의 그림과 소의 음매하는 소리가 서로 correspond하다, 연관성이 있다 이런 정보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이 뭐 예를 들어 소의 소리를 들었을 때랑 이 소의 그 그림을 봤을 때 연관을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소라는 단어를 알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가 그런 거 없이 그냥 소라는 이거 말고 되게 좀
특이한 동물을 자주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희는 저 동물이 뭔지 이름이 몰라요. 근데 저걸 그냥 자주 보게 된다면 이게 뭐 이런 동물이구나, 이런 동물의 특징이나 이런 걸 다 알게 되겠죠. 그런 거랑 비슷한 거라고 보면 돼요. 사람으로서 뭐 소의 그림과 소의 음의 소리는 꼭 그 소라는 단어로 추상화를 하지 않더라도 학습을 할 수 있는 것과 좀 비슷하죠. 그래서 이런 오디오 비주얼 커리스폰던스를 사용해서 다양한 연구가 진행이 되는데요. 여기 있는 뭐 비디오 투 오디오, 크로스 모델 매칭 등 여러 가지 문제를 unlabeled data 이렇게 natural correspondence만 가지고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cross model self supervision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어떻게 학습하는지 방금 기억하시죠? 여기 왼쪽, 오른쪽 악기의 이름을 아시나요? 뭐 아시겠죠? 근데 뭐 모르시는 분도 그냥 모른다고 가정을 하세요. 근데 이게 여기 뭐 모른다고 가정을 하셨을 때 이런 소리가 나면 여기 왼쪽 그림에서 나는 소리인지 오른쪽 그림에서 나는 소리인지 아시겠죠? 이게 아까 두두두두두 하는 소리는 여기 왼쪽 그림에서 나는 소리고 약간 이런 멜로디 있는 소리는 오른쪽 그림에서 나는 소리죠. 근데 뭐 지금 뭐 이름을 아시지만 이름을 모르셔도 이런 악기들 많이 경험을 하게 되면 뭐 그냥 평소에 많이 듣는다면 이게 왼쪽에서 오는 건지 오른쪽에서 아는 건지 이건 알 수 있잖아요. 이런 거를 Natural Correspondence라고 해요. 그래서 사람이 이런 거를 학습하듯이 컴퓨터도 이런 Natural Correspondence를 사용해서 네트워크를 학습을 해요. 여기에서의 아이디어는 뭐냐 하면 오디오와 이미지가 같은 유튜브 비디오에서 가져왔다고 쳐요. 그러면 이게 같은 세만틱 컨셉의 가능성이 높으니까 두 개에서 나온 임베딩 거리 여기 왼쪽 여기 보시면 여기 오디오에서 나온 임베딩과 여기 비디오 이미지에서 나온 임베딩은 서로 가까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같은 컨셉을 나타내고 있으니까 가까이 있어야 된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오디오에서 나온 거와 비디오에서 나온 게 예를 들어 A라는 유튜브 비디오에서 오디오를 가져오고 B라는 유튜브 비디오에서 비디오를 가져오잖아요. 그럼 이 보이는 거와 소리가 뭔가 연관이 없겠죠? 그러면 이게 두 개 간의 거리를 멀어야 됩니다. 이렇게 학습을 하면서 저희는 어떤 레이블링, 어떤 사람의 수고도 하지 않았죠. 그래서 슈퍼비전을 제공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거를 할 수가 있었고요. 더군다나 우리는 이미지의 어떤 부분에서 소리가 나오는지는 더욱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학습된 피처들은 크로스 모델 리트리버, 소리 분류, 그리고 사운드 소스 로컬라이제이션까지도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학습된 네트워크를 사운드 클래시피케이션, 이게 어떤 소리냐 이런 거에 사용을 했을 때 굉장히 좋은 결과를 보여준 거를 확인을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한 번도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이 진행이 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지 어떤 부분에서 소리가 나는지도 신기하게 잘 학습을 되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보시면 저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느 부분에서 소리가 나는지 말하는 여기 학습에 준 적이 절대 없고요. 입으로 움직이는 것도 보이시죠? 이게 어떤 게 매칭하는 문제를 푸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부분에서 소리가 나는지 이런 것까지 보여주고 있고요. 이게 왜 쓸모 있냐? 뭐 이게 필요할 수도 있고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 이 컨셉이라는 걸 정말 잘 이해했다는 걸 보여주잖아요. 우리는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보여준 적도 없고 뭐 이게 뭐 바이올린이라고 정답을 준 적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거를 통해서 진짜 이 네트워크가 이런 바이올린이라는 컨셉, 소리가 여기에서 나온다는 그 컨셉, 이걸 잘 이해하고 있구나, 이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아이디어를 스피치 분야로 가져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이걸 들어보시면 잠시만요. And it's all what side of the coin you're looking at. So we believe. 이거 딱 들어도 여러분은 이게 왼쪽 사람에서 오는지 오른쪽 사람에서 오는지 잘 알 수 있죠. 사람으로서 꼭 남자의 목소리는 낮다, 여자의 목소리는 높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은 아마 대부분 명시적으로 배운 적이 없으실 거예요. 근데 사람이라는 꼭 남자, 여자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냥 살다 보면 이게 이렇게 생긴 사람은 이런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생긴 사람은 이런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높다, 이런 거를 그냥 살면서 깨닫게 되잖아요. 이걸 매칭하기 위해서 남자, 여자라는 컨셉이 중요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여러분이 이런 이미지와 이런 소리에 내추럴 커러스폰던스를 평소에 계속 듣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푸는 게 굉장히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런 내추럴 커러스를 사용해서 마찬가지로 아까와 마찬가지로 네트워크를 학습하는데요. 이 오디오와 이미지가 같은 비디오에서 왔으면 이 말하는 사람하고 예를 들어 남자가 말하고 남자가 얼굴이 보이고 그럴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이건 두 사람 간의 임패딩이 가까워야 되고요. 오디오하고 이미지가 예를 들어 오디오는 한 유튜브 비디오에서 따오고 비디오는 무슨 인스타그램에서 가져와요. 이게 서로 다른 데서 온다면 이게 다른 사람의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기 임패딩 간의 거리를 멀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하는 겁니다. 이런 방법으로 아이덴티티, 이 인물이 누구냐, 이런 거에 남자냐 여자냐 이런 거에 대한 임패딩도 학습을 했지만 여기에서 이런 문제를 살짝 트위스트하면 포네틱 컨텐츠에 대해서도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그 아이덴티티 임패딩, 인물 임패딩을 돌아보면 이렇게 학습했죠. 이게 비디오 클립 A가 있고 비디오 클립이 있을 때 이거 페어를 그 같은 오디오와 비디오를 같은 데서 가져오면 포지티브 페어, 다른 데서 가져오면 네거티브 페어. 포지티브 페어는 서로 임패딩이 가까워야 되고 네거티브 페어는 서로 멀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학습을 했잖아요. 포네틱 정보를 배우기 위해서는 여기 같이 그 하나의 비디오 안에서 학습을 합니다. 우리가 크게 의식하지 않지만 우리가 말할 때 입모양과 발음은 굉장히 강한 코렐레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비디오 같은 시점에서 이미지와 오디오를 추출하면 입모양과 오디오는 같은 포네틱 정보를 담고 있고 같은 비디오여도 다른 시점에서 입모양과 음성을 추출하면 입모양과 오디오는 서로 다른 포네틱 정보를 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포지티브와 네거티브 페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덴티티와 포네틱 컨텐츠를 다른 방법으로 학습할 수 있지만 우리는 두 개의 로스 펑션을 사용해서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렇게 아이덴티티 로스, 포네틱 로스 이런 거를 같이 합치고 더불어 디스인테글먼트까지 하는 논문도 있는데요. 기술적으로 이걸 다 설명드리지는 않겠지만 레이블 하나도 없이 그냥 사람 얼굴이 말하는 비디오만 가지고 저희는 이렇게 다양한 정보를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아까 아이덴티티 벡터를 학습하는 방법, 포네틱 벡터를 학습하는 방법 이런 거를 저희가 그동안 방금 전에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 두 가지 로스를 네트워크 하나에 걸어오면 이런 방법들을 학습을 할 수가 있는데요. 맨 위에 같은 경우는 이 이미지에서 그 아이덴티티 정보를 뽑으면 얼굴 인식을 할 수 있고요. 이미지에서 그 포네틱 정보를 뽑으면 리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디오에서 아이덴티티 정보를 뽑으면 화자 인식이 되는 거고요. 오디오에서 포네틱 정보를 뽑으면 음성 인식이 되는 겁니다. 그냥 어떻게 사용하냐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먼저 화자인식에 사용되는 example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네 가지 문제 중에 화자인식을 보여드릴게요. 단순하게. 그래서 이걸 학습하려면 오디오와 비디오가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 오디오, 비디오가 같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오디오만 있으면 됩니다. 이 오디오를 그냥 두 가지 다른 오디오를 빼서요. 이거를 그냥 같은 그 아이덴티티 임패딩 뽑는 네트워크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여기 임패딩 두 개가 있잖아요. 둘이 비슷하면 같은 화자다. 둘이 많이 다르면 다른 화자다. 그래서 이렇게 오디오, 비디오를 가지고 다양한 그 비디오를 사용해서 그 레이블 없이 학습을 한 다음에 이렇게 오디오만 가지고
이게 화자 인식이라는 쉽지 않은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런 거를 보여주는 example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크로스 모델로 학습된 embedding은 크로스 모델 타스크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ctive speaker detection, audio visual synchronization, voice over rejection 이런 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중 제가 active speaker detection을 예를 들어 소개를 드리자면요. 어떤 거를 쓰면 하면 여기 지금 이미지에서 포네틱 벡터를 뽑았죠. 그리고 여기 오디오에서도 포네틱 벡터를 뽑았습니다. 얘가 비슷하면 이게 서로 연관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서로 다르면 연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를 본 다음에 이런 비디오에서 이게 서로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 보면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초록색은 말하는 거고 빨간색은 아닌 건데요. 지금 연관이 있다 없어질 거거든요. 이거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Suddenly started coming to the tube and everyone was on their way to work as we were leaving and we've been running away from stormtroopers. What do you feel pressure-wise for this movie? Obviously, The Force Awakens did so well. This is a very different kind of film that might not necessarily play to the same kind of audience. Oh, yeah, I mean, whenever you... 이게 기존 보이스 BAD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 기존 말하고 발화가 있는지 없는지만 디텍션하는 모델을 사용하면 이 중간에 다른 사람이 말할 때 좀 이 모델이 속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코렐레이션을 사용하니까 이게 중간에 딴 사람이 말하고 있을 때는 이게 딱 이 사람이 말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확실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른 그 문제에도 적용을 좀 해봤는데요. 예를 들어 이런 거를 비주얼 스피치 레코니션, 립리딩에도 적용을 해봤습니다. 저희는 데이터를 먼저 모을 때 오디오, 비디오, 자막 이게 다 있는 걸 데이터를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걸 어디에서 찾았냐면 오디오, 비디오, 자막이 셋 다 같이 있는 거는 TV를 보면 있어요. 거기에서 가져가고 가서 이게 어떤 사람이 말하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 방금 말씀드린 액티브 스피커 디텍션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온라인 데이터셋을 구성을 해서 그 립리딩을 학습을 했는데요. 아까 립리딩에 사용하는 피처 또한 아까 말씀드린 셀프 슈퍼비전을 사용한 피처를 그대로 사용을 했고요. 이런 거를 해서 먼저 결과를 보여드릴 텐데 이거는 다시 먼저 말씀드리자면 소리 없이 이렇게 음성 인식이 되는 겁니다. 소리 없이 음성 인식을 입모양만 보고 하고 있는 건데요. 이게 물론 잘 되는 것만 고른 거긴 해요. 근데 여기 보시면 꽤 어려운 문장들을 잘 맞추는 거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자 인식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람이 풀 수 없는 문제예요. 사람이 풀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데이터 셋을 굉장히 만들기 어렵거든요. 근데 이런 자동화 파이프라인을 사용해서 아까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을 사용한 그 액티브 스피커 디텍션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미지 중에 누가 이걸 말하고 있는지 이걸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기 왼쪽에 있는 사람이 말하고 있구나. 그럼 저 왼쪽에 있는 사람의 얼굴 인식을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왼쪽에 있는 사람의 이름이 확인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걸 좀 첨언을 드리자면 얼굴 인식 같은 경우는 저희 이미 그 디지털 도어락에도 사용하고 그럴 정도로 이미 거의 풀린 문제로 가정을 하고 얼굴 인식 모델을 사용을 해서 셀프 슈퍼비전을 사용한 액티브 스피커 디텍션을 같이 활용을 하면 이게 누구가 말하고 있는지 이름을 달 수가 있잖아요. 이런 걸로 대규모 화자인식 데이터셋을 만든 다음에 이런 립리딩이라는 문제도 풀었고 그 화자인식이라는 문제도 새로 풀 수가 있었어요.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근데 이게 둘 다 립리딩 같은 경우도 그렇고 화자인식 같은 경우도 그렇고 사람이 풀지 못했던 문제거든요. 이걸 기계를 풀었고 이걸 풀기 위해서 셀프 슈퍼비전을 사용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문제들을 셀프 슈퍼비전을 사용해서 풀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중 두 가지만 굉장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디오 비주얼 스피치 인핸스먼트라는 게 있어요. 오디오 비주얼 스피치 인핸스먼트는 이 두 사람이 같이 떠들거나 잡음이 많을 때 한 사람의 목소리만 딱 추출해내는 건데요. 이걸 어떻게 하냐? 인풋 오디오를 넣은 다음에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막 섞어요. 그냥 artificially 그냥 더해서 웨이폼을 더해서 섞는 거죠. 그 다음에 얼굴로 컨디셔닝을 하고 원래 원본 오디오를 복원해라 이렇게 네트워크를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 CNN 토론이에요. 동시에 떠들고 있어서 누가 무슨 말 하는지 진짜 모르겠어요. 들어보세요.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죠? 너무 서로 떠들어서. 근데 이걸 한 명씩 분리한 거예요. 똑같이 떠들고 있는데 깨끗하게 사라졌죠. 옆에 말하는 사람들. 네, 이런 문제도 풀 수가 있고요. Talking Head Synthesis라고 이미지를 가지고 오디오를 더해서 이 사람의 입모양을 움직이게 하는 건데요.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이 사람의 이미지를 넣은 다음에 오디오를 넣어요. 근데 오디오는 Natural Correspondence 때문에 그 입모양이 있는 이미지도 있잖아요. 그걸 가린 다음에 이걸 맞추게 하는 거예요. 그럼 입모양을 이 네트워크는 바꿔야 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이런 사진 플러스 오디오를 줬을 때 이렇게 입모양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거를 또 볼 수가 있어요. Raymond, we're actually sink its way slowly southward and far north of England, northwest Wales. Some clear skies, though developing in Scotland overnight, 8 to 12 degrees Celsius. But the bulk of England, Wales, clear skies, some patchy mist and fog, temperature staying at around 15 or 16. 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ABS나 Audio Visual Speech Enhancement, Active Speaker Detection 이런 거 많은 거를 보여드렸잖아요. 이제 조금 요 다음에 어떤 연구를 해야 될지 좀 아이디어를 드리면서 끝내자고 해요.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프리프로세싱이 필요해요. 프리프로세싱이 어떤 거냐면 원래 비디오는 여기 왼쪽같이 생겼잖아요. 근데 여기 왼쪽같이 생겼지만 여기 실제 네트워크에 들어가는 거는 이렇게 얼굴들이 들어가요. 근데 이런 얼굴들을 집어넣으려면 네트워크에 CNN에 집어넣으려면 어디 얼굴이 있는지 알아야겠죠. 근데 어디 얼굴이 있는지 알려면 Face Detection 알고리즘을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Face Detection 알고리즘 자체가 또 사람이 만들거나 아니면 또 학습 데이터를 잔뜩 만들어서 학습을 하거나 또 풀어야 되는 또 다른 문제가 돼버려요. 뭐 Face Detection 이미 GitHub에 보면 나와 있는 거 많잖아요. 이거 그냥 갖다 쓰면 되는데 왜 문제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어떤 게 문제냐면 프로세싱에 대한 그냥 의존도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봐요. 왜냐면 Face Detection 그냥 갖다 쓰면 되죠. 근데 여기 말하고 있는 주체가 여기 사람 얼굴이 아니라 여기 같이 인형이라고 봐요. 인형은 Face Detector가 못 잡잖아요. 그러면 페이스 디텍터 뭐 인형을 학습시키려면 인형 이미지 막 10,000개 모아가지고 페이스 디텍터 학습시키려면 그것도 보통 수고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디펜던시 없이 학습을 할 수 있나 이런 거를 보는 게 앞으로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고요. 이렇게 오브젝트 디텍션 상관없이 제너럴하게 이 스피치 아니면 사운드 소스 그런 거를 찾아낼 수 있는 거를 앞으로 목표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좀 초기 실험을 뭐 지금 이미 했지만 먼저 어떤 걸 했냐면 아까 그 싱크로나이제이션 타스크라는 게 있었잖아요. 이게 같은 타이밍인지 다른 타이밍인지 맞추는 거 이런 거를 페이스 크롭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전체 이미지를 보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럼 전체 이미지를 보고 하면 이 네트워크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소리가 이 부분 중 어디에서 나오는지 이것도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런 약간의 그 임플리멘테이션 디테일의 변화를 줘서 이 프리프로세싱 없이 네트워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더 찾아보자라는 게 앞으로 저희가 셀프 프로페셔널에서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그 얼굴 페이스 디텍터 지금 없이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어떤 부분에서 어텐션 맵이 그려지는지만 보고도 이 얼굴이 어디 있는지 이 얼굴이라는 개념도 배워보고 얼굴이라는 개념은 저희가 가르쳐준 적이 없잖아요. 페이스 디텍터가 없는데 그래도 이렇게 얼굴이라는 개념도 배울 수 있고 소리가 어디에서 나오는지도 배울 수 있고 되게 대단한 그런 문제들이 많이 풀릴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페이스 디텍터 없이 학습된 이런 임베딩을 이제 여러 가지 다른 태스크에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뭐 액티브 스피커 디텍션도 이렇게 어텐션 맵을 사용해서 그냥 볼 수가 있고요. 이런 복잡한 씬에서도 지금 페이스 디텍터 없이 어느 쪽에서 이 소리가 나오는지 예상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페이스 디텍터가 작동하지 않는 심슨에서도 액티브 스피커 디텍션이 작동을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까 보여드렸던 오디오 비주얼 스피치 인핸스먼트도 페이스 디텍터 없이 작동이 되고요. 이렇게 한 명 한 명 어텐션 맵을 보고 이미지 이쪽 부분에서 나오는 소리만 추출을 한다.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네, 페이스 디텍터 없이도 이런 게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소개드린 내용은 진짜 오브젝트라는 아주 기본적인 컨셉부터 학습을 하는 좀 더 제대로 된 엔드-투-엔드 러닝인데요. 처음에 말씀드린 셀프 슈퍼비전은 셀프 슈퍼비전이긴 하지만 페이스 디텍터라는 디펜던시가 있었다면 여긴 그 디펜던시까지 좀 제거한 진짜 엔드-투-엔드 러닝이라고 볼 수 있죠. 여기에서의 어드밴티지는 사람에 의해 큐레이션 된 데이터가 아닌 진짜 랜덤한 인더 와일드 데이터에서 학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보시면은 네, 그 주장이 맞다면 여기 한번 먼저 읽어보시겠어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런 큐레이션 되지 않은 데이터셋을 사용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큐레이션 된 데이터셋이 필요가 없으면 진짜 우리는 앞으로 데이터셋을 볼 필요가 없을까요? 여기 방금 읽으셨으면 여기에서 볼 수가 있듯이 과학은 결과를 결국 숫자로 나타나고 비교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공정한 조건에서 서로 다른 결과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벤치마크 데이터셋이 앞으로도 모아야 되고 이런 태스크마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데이터셋은 우리 미래에도 계속 모아야 돼요. 근데 저희가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인공지능을 시작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딥러닝이 있기 전에는 큐레이티드 데이터셋은 약간 밸리데이션, 테스트 이런 것에 사용을 많이 하고 이런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모아서 다 정답을 달아가면서 학습까지 진행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렇게 정답 필요 없이 self-supervised learning을 많이 사용하게 된다면 딥러닝 이전 세대처럼 데이터셋의 역할은 실험하고 테스트하고 이런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하고 이렇게 고정된 데이터셋이 아닌 일반적인 데이터로 앞으로 학습은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정리하기로 하고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초청해주신 그 주최 측에도 감사드립니다. 혹시 지금 제 시간을 다 사용한 것 같긴 한데 질문 있으시면 밖에서 뭐 제가 있을 테니까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에서도 한두 개 있으면 받겠습니다. 없으시면 다음 연사를 위해서 자리를 비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강연은 쉬는 시간 없이 막바로 진행이 되니까요. 잠깐 정리하고 막바로 진행할 예정이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아,